현재까지 11년 넘게 14억 중국 인구를 거느리고 있는 인물, 거기에 헌법 개정을 통해 3연임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사실상 죽을 때까지 종신 집권의 길을 걷게 되는 이 독재자의 이름은 바로 시진핑입니다. 조용한 성격에 푸근하고 서글서글한 이미지와 다르게 무섭도록 치밀한 정치질로 중국 내 반대 세력을 제거해 나간 시진핑. 그를 막을 사람은 이제 중국 내에선 없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떠한 위협적인 움직임도 서스럼 없이 행하는 시진핑은 마오쩌둥의 재림이라 불리며 주변국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푸틴과 함께 대표적인 장기 집권 독재자의 아이콘이 된 중국의 곰돌이 푸, 중화인민공화국의 개국공신인 시중신의 아들로 태어난 어마어마한 다이아 수저 출신에서 숙청에 휘말린 아버지로 인해 시골로 낙향하고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지도자에 오르기까지 시진핑,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애초에 그의 아버지 시중신은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로 국공내전 당시 마오쩌둥을 도와 중화인민공화국 건설에 큰 공을 세운 개국공신 출신이었죠. 따라서 어마어마한 뒷배경을 둔 시진핑은 그야말로 금수저보다 더한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셈입니다. 그러나 혁명 원로의 아들로 태어나 탄탄대로만을 걸을 것 같았던 시진핑의 인생은 10살을 채 넘기자마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시중신은 1959년 국무원 부총리직을 역임할 정도로 중국 내에서 큰 권력을 쥔 인물이었는데 1962년에 자신의 동료 류지단이 펴낸 책에서 반동분자 가오강이 미화되었다는 내용으로 꼬투리를 잡혀 많은 관련자들이 숙청된 일명 류주단 피라 사건에 연루되어 마오쩌둥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연좌제로 묶여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이때 시중신은 모든 직위를 해임당하고 시골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 시기까지만 해도 아들인 시진핑은 고위 간부의 자제들이 다니는 베이징 명문 중학교인 101 중학교에 입학하는 등 아직 큰 피해는 입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1966년 유배 중이던 시중신은 마오쩌둥이 자신의 권력 복귀를 위해 벌인 문화 대혁명의 거대한 소용돌이에도 휘말려 투옥당하게 되었고 시중신의 가족들은 홍위병들에 의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시진핑의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이 닥쳐온 것입니다. 이때 시진핑의 이복 누나인 시어핑은 홍위병들의 가혹한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까지 하게 되고 16살의 시진핑은 지식인 청년은 농촌에 내려가 가난한 농민의 가르침을 받으라 라는 마오쩌둥의 상산 샤상 방침에 따라 시골로 내려가게 됐는데 말이 시골행이지 사실상 시골로 강제노동하러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최고의 금수저에서 한순간에 시골 막노동꾼으로 전락해버린 시진핑. 그는 집도 없이 작은 토굴에 살면서 하루 종일 고된 막노동을 해야 했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회고하면서 사람은 역경 속에서 단련된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진핑은 슬기로운 농촌 생활을 무려 7년이나 버텼고 그곳에서 노동자들을 이끌며 최고의 생산량을 올릴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시진핑은 꾸준히 중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신청했지만 반동분자로 낙인 찍힌 아버지로 인해 10번이나 퇴짜를 맞습니다. 혹자는 이 시기에 시진핑을 두고 공산당과 마오쩌둥으로 인해 가정이 풍부박산나고 자신 또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는 공산당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공산당에 입당하려고 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개국공신인 아버지에게 태어나 어릴 적부터 혁명과 마오쩌둥의 사상을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엔 공산주의 이외에 다른 사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큰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 시기는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시련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에 어린 시진핑은 10번이나 퇴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산당 입당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973년이 되면서 중국을 휩쓸던 문화 대혁명이 점차 수그러들자 시진핑은 11번의 시도 끝에 공산당 입당을 허가받고 7년간의 시골 생활을 청산하고 1975년에는 공농병 추천 청강생 신분으로 중국의 명문대학 칭화대학 화학공학과에 입학합니다. 1976년 9월에는 마오쩌둥이 죽음을 맞이하고 1979년에는 덩샤오핑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과거 마오쩌둥 때문에 숙청당했던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 또한 정계에 복귀하게 됩니다. 정치 거물이었던 아버지가 정계에 복귀하자 시진핑은 든든한 백이 생기게 되었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중국 공산당과 군인, 경제계 고위층 인사들의 자녀들의 모임인 태자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시진핑은 1979년 국무원 부총리 겸 중앙군사위 비서장인 껑베아오의 비서가 되어 본격적인 정치 인생을 걷게 됩니다. 그는 껑바오의 업무 스케줄을 관리하고 내빈을 접대하며 연설문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맡았고 이 무렵 영국 주재 대사의 딸이었던 커링린과 결혼을 하기도 했으나 해외 생활을 더 편하게 여기는 아내와 가치관이 맞지 않아 1984년에 이혼하고 맙니다. 껑베아오의 비서로 일하는 몇 년간 시진핑은 묵묵하고 성실하게 맡은 업무에 충실하며 내실을 다지게 되는데 1982년이 되자 돌연 지방행을 선택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선택이었는데요. 젊고 유능한 시진핑의 이 당시 선택은 훗날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탁월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1982년 3월 시진핑은 베이징을 떠나 삼국지의 조자룡의 고향으로 유명한 후베이성에 도착해 그곳에서 정딩현 당 부서기를 맡았는데, 다른 태자당 출신 정치인들과 다르게 낡은 군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정딩현을 시찰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7년간 고생했던 시골 생활을 마치 재밌는 추억거리 정도로 여기며 썰을 풀고 항상 나무 아래서 사람들과 함께 면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아버지를 둔 금수저 출신이지만 주민들과 소통을 즐길 정도로 서민적이고 심지어 젊은 데다가 유능하기까지 한 시진핑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1년 8개월 뒤엔 서기로 진급했습니다. 이후 시진핑은 1985년 6월 푸젠성으로 기반을 옮겨 그곳에서 샤먼시 부시장이 되었습니다. 푸젠성은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1980년대 중국에서 가장 진취적으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 중국 남부의 지역이었고, 정치적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많은 중국의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근무지였습니다. 시진핑은 아버지의 후광의 영향을 받아 푸젠성에 부임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약 17년간 푸젠성 내에서만 공직 생활을 하며 정치 기반을 쌓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샤먼시 부시장, 닝더 서기, 푸저우시 서기, 푸젠성 부서기를 거쳐 푸젠성 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시기 시진핑은 푸젠성의 경제발전에 공을 세우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였고, 두 번째 아내인 펑리위안을 만나 재혼도 했습니다. 참고로 펑리위안은 중국의 국민 가수로 1986년 결혼 당시에는 시진핑보다 훨씬 더 대중들에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중국 전역에서 사랑받는 소프라노 가수로 이름을 떨치며 무대 위에서 빛나는 존재였고, 시진핑은 그녀의 남편으로 불릴 정도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펑리위안의 남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던 시기였죠. 그리고 지방 관료로서 공직을 수행하던 1997년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 후보위원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중앙정계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당시 푸젠성 부서기를 맡고 있던 시진핑은 중앙위 후보위원 150명 중 151위로 선발됩니다. 이 말은 시진핑이 특혜를 받아 선정됐다는 것인데, 여전히 공산당 원로로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버지 시종신의 입김이 들어간 결과였습니다. 한마디로 낙하산이죠. 그러나 항상 조용하고 푸근한 부잣집 도련님 같은 줄만 알았던 시진핑은 이후에도 10년간 지방 공무원직을 수행하다가 2007년 열린 당대회부터 본격적으로 차기 대권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중국 공산당의 후계자 선정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업무 능력이 출중하며 청렴한 50세 이하의 젊은 제목들을 선정하여 차기 후계자로 키우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들어온 후보군은 리커창, 보시라이, 철량이, 시진핑 등이 있었는데, 사실 이들 중 시진핑은 권력 순위에서 가장 밀려날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 중에서 차기 후계자로 유력했던 인물은 제5대 주석이었던 장쩌민이 밀어주던 상하이방 파벌 철량이와 6대 주석인 후진타오가 밀어주는 리커창이었습니다. 그러나 철량위가 각종 부정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낙마하게 되어 급하게 후계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태자당 출신의 부주석 정칭웅이 같은 태자당 계열의 시진핑을 철량위의 대타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곧바로 철량위의 후임으로 상하이시 서기로 발탁되죠. 그러는 와중에 같은 태자당 출신인 보시라이 또한 부정부패 사건으로 인해 낙마하게 되면서 시진핑은 졸지에 태자당 단독 후보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시진핑은 2007년 당 정치국 구인의 상무위원이 되었으며 2008년에는 국가 부주석 자리에 올라 정치 서열에서 리커창을 앞섰고, 2010년에는 중앙군사위 부주석까지 지명되면서 사실상 후계자 경쟁에서 독주체제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2012년 11월 제18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통해 국가주석과 당 중앙군사위 주석을 모두 거머쥐고 2013년 3월 14일에 공식적으로 중국의 제7대 주석에 등극합니다. 시진핑이 국가주석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해서 주변 후보들의 삽질과 천운이 적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계의 엄청난 권모술수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권력을 쟁취했다는 것 자체가 시진핑의 정치적 능력을 대변합니다. 또한 아버지 시중신으로부터 구축해온 파벌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인맥은 시진핑의 순항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우선 태자당 성골인데다 리커창의 대타로 지목되어 상하이시 서기도 지냈기 때문에 상하이방 파벌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치 인생 초기 국방부장이 껑베어의 비서로 일하기도 했고, 부인 펑리위안은 가수이면서 장성인 덕분에 군 관계자들과의 인맥도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시진핑은 어느 파벌에서도 딱히 반대하지 않은 무난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고, 이러한 배경이 곧 국가주석의 자리까지 오르게 만든 것이죠. 시진핑이 처음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겉으로는 중국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진핑은 집권 초기였던 1기에 아직 그를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내부를 정리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패 척결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공산당 내부와 군대에 있던 고위 간부들 중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수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산당 고위 인사였던 보시라이와 저우 융칸 같은 인물들,
군대의 핵심 간부였던 쉬차이허우와 거버슝 등이 이때 수청되었죠. 이를 통해 당 내부와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며 집단 지도체제를 1인 지도체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작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진핑 집권 전부터 공산당 내부에 부패 문제가 심각해졌고 군대도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을 개혁해야 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아무도 시진핑의 행동에 쉽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진핑은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공산당과 군대를 철저히 정리하며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집단의 지도자가 아닌 중국을 완전히 혼자 지배하는 1인 체제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시진핑은 집권 초기부터 부패 척결운동을 내세우며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약 3,000명의 고위 간부 중 440명을 부패 혐의로 처벌했는데 이는 단순히 부정부패를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지지 세력을 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군사개혁을 통해 인민해방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습니다. 과거 군 내부의 부패와 파벌을 바로잡겠다는 명분 아래 군대의 핵심 인물들을 숙청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세력으로 재편했습니다. 이제 군대는 시진핑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으며 그의 권력 기반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시진핑 사상을 공산당의 공식 이념으로 삼아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현직 지도자의 이름이 당원에 포함된 사례로 중화민족의 부흥과 법치주의 강화, 그리고 하나의 중국 외교 정책을 주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중국 정책 아래 홍콩과 마카오에는 일국 양제를, 대만에 대해서는 통일을 강조하며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해 주변국들과 긴장을 높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미디어를 강력하게 통제하며 14억 중국인들에게 공산당의 이념을 주입했습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모든 콘텐츠는 당의 가치를 반영해야 했고 검열과 통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검열되어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는 쉽게 차단됩니다. 결국 시진핑은 부패 척결, 군사개혁, 이념 강화, 그리고 문화 통제를 통해 정치, 군사, 사상 모든 면에서 중국을 완전히 장악하며 자신의 권력을 확립했습니다. 시진핑 집권기에는 마치 마오쩌둥의 시기를 회귀한 것처럼 자신을 우상화하는 정책이 다시 부활되었으며 당 사상에 반하는 매체나 움직임,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강력하게 탄압하게 됩니다. 특히 시진핑 본인의 외모에 대한 풍자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중국의 반분열 국가법에 의거해 최고 지도자의 사진을 훼손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법을 이용해 자신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묘사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검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는데요. 2016년 상하이에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러 오는 공무원을 막고자 해당 건물 주인이 시진핑의 사진을 포스터로 출력해 건물 전체에 도배해 놓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들은 경찰에게 연락하여 이 사진을 찢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떼어난 뒤 철거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또 어느 게이머가 중국 유저와 게임을 하는데 자신의 방패에 시진핑의 사진을 붙여놓자 상대팀 중국인이 총을 쏘지 못하고 그대로 주랭랑을 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게임이라지만 최고 지도자의 얼굴을 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진핑은 곰돌이 푸를 닮은 외모로 유명한데 이와 관련해서 곰돌이 푸 관련 영상과 인형 등이 모조리 검열당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개봉한 곰돌이 푸 실사 영화도 중국에서는 개봉 금지를 당했죠. 그 밖에도 중국 민족주의에 반하는 문화 탄압을 실시하여 마치 냉전 시대에나 불법한 양산형 애국주의 중뽕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바로 시진핑의 집권 이유기도 하고요. 덤으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과 지식인들을 체포하여 중국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외치면서 주변국들에게 힘의 논리로 대놓고 민폐를 주는 행위도 시진핑 집권 이후로 심해졌습니다. 조선족 자치구를 비롯한 만주의 역사는 원래 중국의 역사라는 동북공정을 너무나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무력으로 동원하여 탄압하고 있으며 홍콩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2019년에는 홍콩에서 민주화운동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때 당시 중국 정부는 홍콩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때려잡으며 대응했고 결국 홍콩 국가보안법까지 통과시켜 사실상 홍콩을 강제로 중국 공산당에 예속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무력을 사용하여 점령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무례하고도 위협적인 발언을 서투름없이 내뱉으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헌법까지 개정한 결과 3연임이 확정되어 사실상의 종신집권 독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배경도 이미 중국 공산당 내에 많은 수의 시자진을 배치해뒀기에 가능한 것이죠. 현재는 시진핑이 3연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쟁 세력인 공청당까지 대거 숙청하고 시자진 인사들을 등용하는 바람에 중국 공산당 내 최대 계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단순한 정치적 동맹을 넘어 시진핑의 독재 체제를 떠받치는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권력 유지는 단순히 사람의 충성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뒷받침하는 현대적 통제체제, 디지털 독재 시스템이야말로 그의 독재를 더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핵심 도구입니다. 중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통제 시스템, 디지털 독재는 과거의 독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AI, 빅데이터, 안면인식 기술로 무장한 이 체제는 14억 명의 사람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며 현대판 빅브라더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소셜 크레딧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민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점수로 환산하는데 교통 신호를 무시하거나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점수가 깎이고 심지어 고속열차나 비행기 티켓조차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반면 헌혈을 하거나 자원봉사 같은 정부가 인정하는 모범 행동을 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점수가 높으면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죠. 겉으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훌륭한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단순한 관리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강력한 통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인터넷에 올린다면 점수는 곤두박질 칩니다. 낮은 점수는 직장 해고, 대출 거절, 심지어 자녀의 교육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가족과 친구들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억압하는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이 모든 감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한데 중국 전역에 설치된 7억 대 이상의 CCTV, 그중 상당수는 AI 기반 안면인식 기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리에서 잠깐 마스크를 내렸다고 해도 얼굴은 카메라에 저장되고 이동 경로까지 기록됩니다. 실제로 한 터럭스가 콘서트에 갔다가 카메라에 포착되어 체포된 사례도 있죠. 누구도 숨을 곳이 없는 세상, 바로 지금 중국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기술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I가 위구르족의 외모를 자동으로 판별하고 그들의 종교 활동과 사소한 모임까지 감시합니다. 감시망에 포함된 사람들은 재교육센터라는 이름의 수용소로 끌려가 강제 노동과 세뇌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이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국가의 억압과 폭력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터넷 역시 만리 방어벽이라 불리는 강력한 검열 시스템으로 통제되고 있는데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는 접속 자체가 차단되고 대신 중국 내 플랫폼인 웨이보와 위챗이 이를 대체합니다. 이들조차도 반정부적인 표현을 삭제되거나 사용자 계정이 정지, 모든 댓글, 좋아요, 심지어 검색 기록조차도 정부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이처럼 시진핑은 디지털 독재 시스템을 통해 14억 인구를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며 공산당 체제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의 퇴장 이후 중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의 집권으로 공고해진 1인 체제는 강력해 보이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더 이상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중국은 내부와 외부의 여러 변화를 맞닥뜨려야 합니다. 시진핑 체제는 부패 척결과 강력한 통제를 통해 공산당 내부의 균열을 억누르며 유지되어 왔습니다. 시진핑이 물러난 이후 그가 억눌러왔던 다양한 세력들이 다시금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그의 지지 기반인 시자진과 반대파인 공청당 간의 갈등이 폭발하며 당내 권력 투쟁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력 공백 상태는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 체제 하에서 억제되었던 경제적, 사회적 불만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큰데 특히 젊은 세대의 탕핑, 일명 누워버리기와 같은 반발 문화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후계자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규모 시위와 같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홍콩, 티베트 등 민족 갈등 지역에서도 독립 요구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외부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과 경제적 갈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진핑 체제의 강경 노선이 후계자에게 계승된다면 중국은 국제사회와 더욱 고립될 수 있으며 경제 제재나 외교적 갈등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지도자가 시진핑의 정책을 뒤집고 개방적인 노선을 선택하더라도 내부 반발과 외부 압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지도자가 나와도 중국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죠. 결국 시진핑의 퇴장이 새로운 기회가 될지 아니면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에 의해 고생길을 걸었던 젊은 청년이 이제는 마오쩌둥보다 더한 독재자로 중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세계를 지배했던 강성한 국가들도 흥망성쇠의 길을 걷고 있기에 언젠가는 시진핑의 집권도 하나의 중국도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과연 시진핑은 훗날 세계 역사에 어떠한 인물로 남게 될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